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가 없는 전국구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 역시 전 시간부터 해박한 지식과 치밀한 준비로 이 콘텐츠를 채워주고 계시는 이재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순서 때 제가 궁금해하시라고 잠깐 날려드렸는데 아름답고 묘한 웃음의 주인공 우리 민변이 내세우는 훌륭한 변호사님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본명이죠, 김지미라는 게? 네, 본명입니다. 예. 김지미 씨는 김지미가 본명이 아니에요. 네, 김명자죠. 그렇죠. 그래서 명자 아끼고 소냐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에. 김지미 씨는 본명이 아니고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은 그 김지미 배우를 닮고자 하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본명이신가요? 그냥 막 지었어요. 한자로 달라요, 완전히? 한자... 예, 김지미 씨가 영지버섯 할 때 지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이제 예명 이야기 하니까. 내가 85년도에 구속돼서 86년 8월 달에 감옥에서 만기 출소를 했었는데, 나와보니까, 김일성의 항일투쟁, 네. 그거를 주제로 한 민족해방운동사가 내 이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출판이 돼서. 네. 백산서당이 깜짝 놀랐는데, 그게 고대 선배가 네. 필명으로 가명으로 썼는데 네. 그게 내 이름으로 가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를 몰랐던 거지. 아니 그래도 되게 의미를 담아서 짓거든. 박노해 해놓고 본명이 박기평이지만 네. 노동해방 때문에 노예라고 지은 거잖아요. 네. 이재화는 왜 그랬을까? 그냥 물어봤죠. 이성환 선배인데 네. 고대 76학번 선배인데 이야기하는 그냥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떠오르는 내가 이름으로? 백산서당에 또 나중에 또 근무를 하게 맞아, 됐어요. 그러셨잖아. 좀 근무를 네. 하고 지금 노동자 잡지 만든다고. 그래서 한동안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학생운동 막 말리다가 네. 서울대 경제학과 가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어요. 네. 휴가 나와서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서점에서 그 책을 봤는데 내 만나는 장소에 안 나와버렸잖아. 얘가 이렇게 완전 빨갱이 같은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야? 네. 30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지. 그분이랑? 네. 왜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아니 그리고 이재화라는 이름이야 헌법재판관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행정법 강사 이재화 변호사님이라고 또 있잖아요. 다른 분이죠? 제가 처음 이재화 변호사님 민변에서 뵀을 때 그 이재화 변호사님 맞으시냐고 제가 저도 사실은 다른 분인 줄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먼저 고시업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신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재화 변호사님을 다 알길래 어떻게 알지? 저 양반들이 말지 기사를 보고 알진 않을 텐데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 그랬더니 행정법 강사? 행정법 책의 저자로 알고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때는 행정법 공부하기가 진짜로 제대로 된 책이 없어가지고 행정법은 그쵸. 기본으로 교과서 3권을 갖다가 찢어 밝혀가지고 겨우겨우 얼기설기 엮어서 공부하던 책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거를 단권으로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그게 나왔었다는 건 나 진짜 제가 이재화 변호사님 책을 안 봐가지고 처음에 행정법 까락을 아니 제 책 안 보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구나. 네, 저는 보진 않았어요. 겨우 했습니다. 겨우. 전국구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7월 31일 날서부터 떠나는 4박 5일 크루즈 여행이 부산서부터 도쿄까지. 3박 4일은 도쿄까지 가고 그리고 1박 2일 도쿄에서 자유여행. 원래 이게 판매되는 가격이 159만 원인데 전국구 애청자 전국구를 통해서 와이드9.net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119만 원, 자그마치 40만 원을 싸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자유여행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도 함께하는 여행, 이건 129만 원짜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와이드9.net.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전국구 와이드나인에서 추천하는 크루즈 여행. 포르테디 콰트로 크루즈. 7월 31일 밤 10시에 부산을 출발. 8월 3일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3박 4일의 크루즈 여행. 3박 4일 동안 초호와 빅토리아호에서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인류 레스토랑 셰프들의 요리와 최고급 편의시설, 각종 공연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JTBC 팬텀싱어 우승팀인 파페라 그룹, 포르테디 콰트로의 메인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원. 전국구 애청자들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www.wide9.net 또는 02-948-1416 02-948-1416번으로 신청해주세요. 올여름 휴가는 전국구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자, 우리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님 왜 나오셨죠? 근데 오늘? 오늘 이자 변호사님 부름을 받고 무슨 얘기하자고 그러시던가요? 그냥 옆에서 추임새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릿수를 박근혜 채워달라고 해서 최순실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네. 이제 기사가 수십 개, 수만 개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렇죠. 지금도 제일 정리가 핫한 안 주제니까. 돼요. 예. 정리가 안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5가지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우선 5가지 꼭지를 먼저 그럼 우선 알려주시면. 첫 번째 이제 예.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4일 날이 이제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300종의 문건이 예. 발견됐고 17일 날 17일 날 1,300여 개 또 이야. 발견됐죠. 정무수석실에서. 예. 그것이 이제 이런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첫 번째 우리가 예.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주제고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박근혜 재판에 삼성 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예. 다 정원 거부를 하는데 예. 그 속셈과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이걸 두 번째로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박근혜가 어쨌든 처음에는 재판 받다가 어지럽다면 책상에 엎드려 자고 네. 그다음에 발가락이 아프다 갖고 3번 안 나오고 또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재용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해가지고 또 뭐 부인장까지 부인장 발부됐다고. 발부되고 예. 이랬는데 박근혜는 과연 무슨 속셈으로 예. 재판을 질질 끌고 예.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예. 왜 그러고 이걸 있을까? 세 번째. 예. 네 번째는 이제 정유라가 네. 얼마 전에 이제 불출석할 사유서를 냈다 갑자기 출석하면서 최순실의 진술에 반하는 예. 증언을 했는데 과연 정유라는 그 최순실과 결별하려는 것인가? 예.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음.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살모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죠. 엄마를 등진 이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5번째인가요? 예. 안종범 수첩이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직접 증거로는 인정하지 않고 정황 증거 또는 간접 증거로만 사용하겠다. 예.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그것 때문에 것인가.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그 기사가 이제 그러니까 특검이 진 것이고 네.
이재용, 박근혜 쪽의 변호인들이 그 승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지면 무죄 뇌물수수, 뇌물공여가 무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과연 그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것인가? 이걸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미 변호사님은 박근혜 최순실 적폐청산을 위한 민변 특위에서 그간에 맹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식견을 갖고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모셨는데. 그건 맞아요? 아니요. 저는 선배님들한테 좀 선배님들 말씀에 묻어가야죠. 제가 어떻게 뭐 여기서 식견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묻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선 이제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참 그 전에 이 어떤 재판에서 말입니다.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하니까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기일은 한 번 더 하겠다. 그 재판의 이제 의미를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죠. 이거 처음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청와대 캐비넷 문건하고 구분하셔야 될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계일보가 특종했던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이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그간에 질질 끌고 있다가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그 세계일보 기사에서 그 보도된 언급된 그 문건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하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이미 다른 증거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 그걸 증거로까지 채택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고를 연기한 거죠. 결심을 연기했나요? 결심을 2주 후로 2주로 연기했는데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의 이른바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시간이 또 세계일보에서 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 세계일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죠. 세계일보가 작성자가 아니니까 증거법상으로는 의미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고안을 해보라 라고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날 국정원 지금 계획 TF에서 적폐청산 TF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 이렇게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네요. 뭐 국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하든지 아니면 국정원으로부터 그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참고자료 제출하면 되겠네. 자, 그거와는 달리 그걸로도 사실은 세계일보 특별취재팀이 굉장한 특종을 했다고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또 와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우병우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 아니고 민정비서관 재임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 300여 건이 민정비서관실, 구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캐비넷에 담겨있는 문건의 내용이 일일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국정농단 사태 재판에 충분히 의미 있는 사실관계가 담겨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인데 이제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삼성 뇌물 수수 문제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동안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이재용 쪽에서는 그 정유라 지원해주고 장시호 지원해준 거는 이거 협박받아서 한 거고 경영권 승계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공식 문서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줄 테니 도와주겠다.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해줄 게 많다.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 규제도 완화시켜주겠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드러난 거죠. 결국은 그걸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돈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물의 대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그 문건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워딩이 아주 기가 막혀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다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소망을 그대로 청와대가 받아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증거로 가치가 있으려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조사가 돼야죠. 예, 예. 그래서 17일 날 그 다음에 재판에서 특검이 법정에서 증거 제출 계획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예. 이것은 아마도 이게 이 사건은 이 문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 이원석 부장이 있는 특수일부에 배당이 돼서 예. 특수일부가 곧 그 부분에 수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자필로 돼 있는 게 꽤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소환해서 부르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예. 그거와 문건하고 진술과 문건이 결합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한 그런 문건들이 있었고 또 문화부와 관련한 문건이 있었죠. 블랙리스트를 암시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 또 인사와 관련한 네. 또 언급이 있었고 국정농단의 추측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놀랍게도 캐비넷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네. 뭐 그렇다 보니 온갖 추측들이 막 이어지던데 무슨 조대한 민정수석이 뭐 길을 걸어서 돌아간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던데.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문건이 나온 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정확히 무슨 내용을 담고 어떤 게 있는 건지도 사실은 다 밝혀지지는 않았잖아요. 앞으로 차차 공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우병우 재판 또 나중에 우병우에 대한 후속 수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이제 작성 시점이 정확하게 밝혀지려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청와대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 정도에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문건은 아하, 예. 그 시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건색으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네. 그 시점이 2014년 5월이에요. 야, 이 양반 오래 사네. 쓰러진 지 3년 넘게. 3개월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을 첫 번째 복대하는 게 9월 달이라고. 아하. 네. 그러니까 독대하기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은 이재용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예.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전체적으로 그 승계를 하려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절차로 가서 아하. 자기가 경영권을 확보할 것인가 예. 계획을 갖고 있는 참에 청와대가 나서서 너희들 뭐 필요해 우리가 예. 도와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 예. 그게 기본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보스와 보스가 만나는 거죠. 독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점에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그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의 의사가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문건이죠.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일부 언론에서 삼성의 로비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안종범 그 수석의 수첩에 적힌 얘기도 단문으로 그냥 단어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뇌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못 된다. 이런 기사를 많이 풍기고 있고. 네. 또 시기도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하고 종합돼서 분석이 되면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특검에서 사실은 그전에는 특검은 그렇게 봤거든요. 네. 합병.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가 합병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그 도와주는 것이 네. 그 뇌물에 대한 대가라고 봤는데 너무 협소하게 봐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상조 그때 당시 교수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일련의 과정을 뇌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장 재청구가서 영장이 재청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예. 뭐 그랬을 것이야라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실제로 그런 고려를 하고 이건 대비를 하고 모의한 증거잖아요. 대비를 하고 또 예. 나중에 보면 그대로 실행되는 게 나왔으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좀 뒤에 이야기했던 정유라의 진술이 뒷받침되지면 정유라는 삼성이 지금 말세탁 과정을 다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이 자기만 지원해 준다는 거를 다 이야기를 했거든. 그리고 그 최순실은 삼성이 도와주는 거 시시하라는 이야기를까지 다 했다. 그러한 간접 사실하고 결합되지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소송 절차나 증거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낯설게 들리실 수밖에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문건이 나왔고 그 문건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공개가 되면 그게 그냥 증거지. 뭐 그런 게 그 작성자가 누구고 뭐 새로 조사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김 변호사님 설명을 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과연 박근혜나 그 이재용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증거로 쓰는 걸 막아야 할 거잖아요. 뭐라고 나올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실제로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이 돼서 증명력을 가지는 데는 조금 험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그렇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특검이나 뭐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나 또 이재용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의를 하겠죠.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문서 자체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성자는 없어요. 날짜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작성자를 찾는 것부터가 큰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작성자를 찾는다고 한들 그러면 이제 부동의하면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서 네가 작성한 거 맞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에 비해서 구속기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고 조금 촉박해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치로서는 저희가 일단 언론 기사를 나온 거 보면 증거가치로서는 훌륭한 문서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게 품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에서 한 40-5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념의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적어도 하면 외부에서 파견 온 사람들은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행정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끈떨어진 박근혜 박근혜나 우병우에 충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많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나 우병우를 위해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우병우가 썼을 수도 있잖아, 저거. 우병우가 썼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문제고 이제 우병우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재판에 출석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중립적인 대답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필사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 필체로 쓰는 사람이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글씨하고 대조를 해버리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제로 저 청취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뭘 하시면 좋으냐면 형사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서류는 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검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사가 자기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것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건지를 다투는 것이 형사재판 절차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증거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어려움의 근거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서가 있으면 또 그 문서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어떤 신뢰나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증명력의 전제로서 이게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증거 능력의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턱대고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가지고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을 올가매려는 어떤 공권력의 잘못된 시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답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의 원칙상 모든 서류가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서류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무슨 내용으로 왜 작성됐는지가 밝혀져야지 그거의 증명력까지 함께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가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증거로 쓰여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거를 피고인 측에서 그래 우리가 봐도 그거는 우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가 맞다 하면은 바로 재판부가 증거를 쓸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 증거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재판부가 그 사람한테 이게 당신이 당신 의사대로 이런 상황에서 쓴 게 맞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만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김 변호사님은 지금 그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1심에서는 6개월이라고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박근혜라고 해서 6년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촉박해서 혹시 늦어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재화 변호사님은 아니다. 이걸 작성한 사람들이 당시에 다 공직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뻔뻔하게 이거를 나는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병우 씨가 쓴 게 맞다면 우병우는 아니라고 할 거니까 그렇죠. 모른다고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심장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재용 재판이 이재용의 구속기간 만기가 8월 17일이에요. 예. 박근혜는 벌써 그렇게 됐구나. 10월 달이니까 네. 시간이 있는데 네. 지금 원래 이제 재판부가 밝힌 거는 8월 2일 날 결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진짜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특수일부에서 아니 뭐 밤샘을 했으라도 네. 진술들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8월 2일 이후에 결심하기도 어렵잖아요. 17일 만기니까 판결 쓰려면 그렇죠. 최소한 열흘은 그러니까 열흘은 해야 될 텐데 이 방대한 사건에서 어쨌든 뭐 거기는 뭐 특수일부의 검사들의 능력이겠죠. 이거를 증거를 놔두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을 놔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지금 전원이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지검 검사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하면 잘할 텐데. 난 밤새는 데는 자신 이미 딴 있어. 사람 시켰는데 어떻게? 아니 검사장이 애초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금 그 공소유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에.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용이 먼저 결심되고 먼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박근혜 재판에 중간 재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둘 다 지금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한쪽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전 전제로서 문영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한 관부는 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재용이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또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8월 달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지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재판이 와서 모두가 아마 변호인 조력을 받은 모두가 지금 정원 거부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까?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습니다까지 확인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협력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재판인데 그렇죠. 삼성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을까? 이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새로운 수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자기 거 서명한 진정성립, 이것조차 진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 80년대에 시국 사건으로 학생들 운동가스들 막 잡아 넣을 때 거기서 너네들의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종의 재판 투쟁의 일환으로 인정 신문도 거부하고 일체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거 이후에 삼성이 이걸 아니 조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죠. 조서 자체의 서명 날인 안 한 적은 있지. 그렇죠. 진술 거부 쭉 하더라도 조서라는 형식의 문서는 나오니까. 근데 진술 거부했고 나는 서명 날인 못하겠다 해서 서명 날인이 안 되는 형태의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봤어도 그렇죠. 서명 날인 자기 다 해놓고 법정에 와서 그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전술 같아요. 위험한 전술 같은데 변호인은 이런 뭐 대법원 판례를 지금 원용해서 지금 그렇죠. 이것도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원해서 그 같이 기소 안 된 사람은 지금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박상진 사장이 진술을 확인을 안 해주면 검찰에서 내가 그렇게 진술했는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해주면 박근혜 재판에 유죄 증거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온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
이분들은 지금 이재용 씨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그 삼성 임원에서 나간 다음에 한 2, 3년 돌봐주는 그거 프로그램 보장도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자기들은 또 이재용하고 같이 뇌물공여죄로 공동으로 기소됐잖아요. 공동 피고인이잖아요. 네. 자기 재판에서는 누군가 강압에 의해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든지 피해자 신분 조서를 작성했다가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재판에는 그 이른바 진정 성립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박근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을 못하게 협력을 한다? 나는 이게 지금 이해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가. 이해하신 바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박근혜의 수수의 증거의 유죄 증거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용의 뇌물 공여 재판이 8월 달에 먼저 결정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결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가 양형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증거 조사를 다 끝내고 각자 돌아가면서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자기가 해명을 할 건 해명하고 자기가 변명할 건 변명해야 될 텐데 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은 또 박근혜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별 실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은 언론에 이 삼성의 임원들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박근혜의 뇌물수수의 유죄 판결을 했다는 그거를 덤태기를 좀 쓰기 싫어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덤태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재판부의 눈밖에 나서 좋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한테가 뭐 플러스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잖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재판부를 괴롭히는 전략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뻔한 걸 가지고 막 모르겠다고 해버리는 건 재판부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민변에서 그 억울한 분들 변론하면서도 이런 전략까지 쓰지는 않잖아. 이거는 최악의 카드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 박근혜 대리인들의 이게 논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세계적인 대기업에 거긴 또 뭐 법률가들이 수백 명이 있을 텐데. 이러한 전략을 수용한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이재용이랑 같이 뇌물공여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기 사건에서는 이게 발도의 증거가 아니고 피고인 신문 조서기 때문에 내가 고문당해서 허위자백했다 이런 주장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게 증거로 당연히 쓰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기반이 돼서 어차피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은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뇌물 공여 부분이 이거에 의해서 증거로 인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 사건의 증거로 또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 판결문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어차피 증거로 쓰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굳이 형식적인 빈틈을 노려가지고 와서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판사한테는 이 장난치는 거로밖에 안 그렇죠. 보이죠. 쉽게 말해 장난치는 양형이 보통 뭐 지금까지 뭐 재벌들은 수사에 협력하고 재판에 협력하면 뭐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 갖고 정찰적 판결을 많이 해왔잖아요. 3년에 5년, 징역 3년에 5년 했는데 그럴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가 차단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징역 5년 법정 최고형일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예언이 또.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하도 이상한 플레이를 하니까 이재화 변호사님이 그나마 추정해 내신 게 내가 박근혜 처벌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박근혜 씨가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정치적인 영향을 확보하거나 삼성에 도움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전략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잘 보이려는 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 보여야만 하는. 그냥 그리고 사실은 지금에 봤을 때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국면에서 재판에 협조하고 그렇죠. 털어버리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오히려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방법일 것 같은데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퇴임시키고 새롭게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화 변호사로요? 이재화 최강욱 변호사로. 이쪽이 지금 삼성이 태평양 아니에요? 태평양? 태평양. 문강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주심 전략을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전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뭐 재판 중이 같아서 전화 안 하고 왔는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고도의 전략이 또 있는 걸까요? 아니 뭐 특별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그 범인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진정성님마저 조서 진정성님마저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딱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특이하고 신선한 전략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 판례가 그것도 진술거부권 대상이라고 말한 적은 있었지. 에다가 그러면 공동 피고인이 아닌 공범이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구나. 그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근데 왜 그러지? 이게 도저히 답변이야. 그럼 박근혜를 무죄가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만 하면 부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사실 박근혜 재판이 먼저 끝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그렇죠, 돼요. 의미가 있죠. 네, 이걸 먼저 무죄로 만들어야 우리도 그렇죠, 무죄의 우리가 가능성이 되니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힘드네요. 그럼 만약에 이런 전략이 또 형식적으로라도 유효하려면 박근혜가 재판을 안 끌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빨리 끝내고 이래서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박근혜 재판은 아직 정인이 뭐 200명 이상이 넣으니까 아직 반도 소화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출석도 거부하고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한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중간에 막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책상에 엎드리고 그렇죠. 하품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벽 보고 중얼거린다는 얘기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결국? 그거는 확인은 안 됐고 그건 구치소에서 그렇다라는 뭐. 근데 구치소에서 공식 확인은 뭐 그거는 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럴까요? 어쨌든 세 번인가 일단 본인 재판에 발가락이 아프다고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야, 그것도 참 처음 보는 일이야. 발가락이 뭐 발등을 찧었다고. 뭐. 아니, 네 번째 뭐가 하여튼 파고들은 발톱이 이렇게 안에 좀 파고 들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톱 깎기로 좀 이렇게 하면 맞아, 발톱 깎고 나도 그런 게 있거든. 아까 짓기 바르면 되고. 스매길이라고 하시죠. 재판부가 세 번째 불출석 하니까 법적 절차로 해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니까 변호사가 재판에 이제 중간에 빠져나가서 접견한 이후에 신발을 슬리퍼로 바꿔 신고 샌달로 바꿔 신고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구치소 의무과장의 소견서에 하면 특이사항 없다.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재판부가 하여튼 앞으로는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무슨 또 핑계를 해갖고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변비가 걸렸다든지 그렇게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박근혜가 어떻게든 뭐 지금 아프다 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질질 끌어서 구속기간 만기를 넘기려고 하는 10월 거잖아요. 그렇지 17일인데 만기를 넘길 때까지 뭐 어쨌든 정인 신문해야 할 사람이 남아 있는데 자기들이 자진 증거에 대한 동의를 번복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 유일한 방법은 구속기간 만기 때까지 재판이 안 끝나면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참 순진한 생각 같아. 이 대목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왜 구속기간이라는 말하고 징역 그러니까 그 형기하고 보통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사는 것도 구속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의 구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동안에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구속은 길게 20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로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수사 방법 중에 하나로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임의 수사를 하느냐, 강제 수사를 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해서 앞에 20일은 상관이 없는 거고, 기소 시점부터 또 6개월 안에 재판이 반드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씨는 관련되는 참고인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진술 조서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 있는데, 그걸 부동의하면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 6개월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역사안을 해보니까 10월 17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되니까 또 10월 달이 연휴가 10일 있잖아요. 한글날까지 이제 동그란 뭐 빨간 날 돼갖고 추석 기간 다 끼어서 10일간 10월 9월 말에 결심을 해야 되네. 31일부터 9월 9일까지가 연휴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판결문은 뭐 워낙 범죄 사실이 많아서 한 최소한 3주는 걸릴 거라고. 9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연휴가 아니고요. 최소한 9월 30일부터 10월 9일. 그러니까 최소한 9월 하순에는 그러니까 9월 말일 날에는 결심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심을 해야 되는데 9월 한 20일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 추석도 못 세고 뭐 일일이 안 셌지만 200명이 넘는다 그랬다고. 지금 오늘까지 매주 사회를 하는데 절반도 정인 신문을 소화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 박근혜 변호인 측에서 이 재판 지연 전략은 사실 처음부터 노출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회도 처음부터 계속 못하겠다.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했었고 재판부가 이제 증인의 수가 많고 재판해야 될 게 많으니까 주사회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주사회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처음에 주사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막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불출석 전략을 썼던 거고 이제 불출석 전략이 이제 또 안 되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을 쓸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정유라 이런 거 뒤에도 하겠지만 정유라 나오지 말라 가까운 사람들은 원래 질질끌려면 야 그렇죠. 최소한 구인장 발표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날 공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근데 참 이 변호인들도 참 단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이 하나예요. 헌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오로지 미루기 전략밖에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최순실 같은 경우 추가 기소가 많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기소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걸 구속영장 발부할 때 다 범죄 사실을 다 넣어서 영장 발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추가 기소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데 없다고 보는 거야. 자기들은 변호인들은 앞으로 추가 기소될 게 없으니까 질질 끌면 10월 17일 넘어가면 석방한다. 그렇죠. 석방해서 다시 재판 받으면 다시 구속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다시 구속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장시호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뭐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그렇게 생각 없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광고 시간을 놓쳐서요. 잠깐 광고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티면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이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이야말로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권 교체의 참된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돕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중도석방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서 이제 추가 기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그 감사원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사원에서 이제 저 뭐지 롯데 관세청이 뭐 개입해서 면세점 그거 부정이 있었다. 면세점 부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조사해서 수사 의뢰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한 건이 더 생겼네. 최소한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딱 떨어지고 롯데로부터 진술을 받기도 쉽고 이래서 새로운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고 그렇게 되지면 특검은 재판부에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그로부터 6개월간 시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전국구 아니면 들으실 수 없는 설명입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아니면 절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박근혜 변호인들이 너무 유치한 꼼수를 써서 이미 오히려 더 지금 가중시키고 있어. 재판만 박근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재판하는 거 맨날 하품 찍찍하고 재판 받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생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텐데.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종범도 또 박근혜 때문에 또 추가 기소될 것 같아요. 그러네.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안종범은 애매한 게 수사에 협력하고도 워낙 제명이 뇌물수수에 병합된 게 박근혜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박근혜 공범이니까 종범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종범인가요? 그 박근혜 그 바늘과 실처럼 계속 그렇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안 됐어. 이 양반은 또 마음모가 있다며. 아 그래요? 그 양반도 암이 있대요?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런 거 아픈 거 저런 거를 떠나서 그 양반이 좀 이렇게 미모가 떨어지는 외모잖아요. 난 그래서 더 안타까워. 뭔 영화를 보겠다고 참 머리털도 얼마 없는 양반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박근혜가 어쨌든 뭐 발가락이 아프네, 머리가 어지러우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박근혜의 재판에 임하면서 하여튼 그 고통만 더 6개월 가중시킬 뿐이다. 추가로 재판부는 엄청나게 짜증이 날 것이다. 그렇죠. 아니 주사일 재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기록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판결문 나중에 쓸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결코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인단이 또 언론 플레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발가락이 아픈 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는다. 라는 쪽으로 하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부각을 시켜서 동정심을 좀 유발시키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미운 털이 더 박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변호인한테 이야기하면 옛날에 수위 있고 옛날에 그 우리 때는 까만 고무신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 흰 고무신도 나오더라고요. 고무신. 고무신 씻고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동정심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지. 이 재판장의 입장도 사실은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 지금 김세현 부장이 재판장인데 김수정 부장 재판부로 원래 갔었는데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인가 누구 안민석 이야기했어. 안민석 의원 이야기했어. 이제 저기에서 그 동기인가 누구 선임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배당한 거잖아요. 그만 재판부가 안 그래도 날벼락을 맞았는데 우리 김세현 부장이 애가 제 동기인데 대학 동기인데
무지하게 착하고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외부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을 텐데 걱정이요. 이거 변호인들이 도대체 무슨 유영하 변호사야 또 뭐 딴소리 하면서 또 뭐 박근혜 환심을 살려고 하겠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다른 변호사님들 역할이 있나요? 뭐라도 그래도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유라의 반란, 정유라의 배신. 우리 김재민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봤어요? 정유라요?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그렇게 뛰어나와서. 응? 아니죠.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기사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믿었죠, 사실. 그렇죠.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 당연히 그럴만하다라고 이제 다 수긍을 했지. 이렇게 반전이 있을 줄은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안민석 의원 뭐 내 친구기는 한데. 정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안민석 의원 내가 이제 이야기 반은 잘 안 믿는데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 공연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렇죠. 딱 이번에 보면서 안민석 의원이 역시 핵심을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저도 이제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 정유라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최순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 모녀지간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유라를 학대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라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면 자기 성공의 도구 혹은 자기 과시용의 도구로만 딸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녀지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녀지간과는 다른 모녀지간이다. 애정으로 결합된 애틋한 사이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사랑도 반대했고, 그렇죠. 아이한테도 저기 했고, 최순실이 그러니까 정유라를 최순실에게 굉장히 대들고 뭐 학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뭐 학력 가지고 뭐 엄마를 무시하고 뭐 쌍소리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엄마한테.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런 관계였. 애틋한 모정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엄마가 이익이 말하자면 중요하고. 근데 아이를 도구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술 하나가 엄마가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도 살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물론 뭐 자기가 살려고 한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정유라도 나름대로 성인이잖아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 봐요. 최순실이 진술을 어떻게 했다는 어떤 행동 변호인 통해서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 텐데 원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최순실이가 이거 너무 거짓말했다. 이거 갖고 최순실 말이 재판에서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정유라 스스로도. 스스로 해서 그럴 바에는 나라도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죠. 애도 있고 이러니까 현실적 판단을 한 거다. 근데 괜히 그 현실적 엄마 말에 맞장 붙이다가 나까지 아웃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엄마를 버리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네. 보통은 근데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라는 그렇죠. 거 보통 딸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내가 살아야겠다 더하기 이제 내 애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모정이 그러니까 최순실로는 엄마를 향하지는 않았고 이 정이라는 게 자기 아이로만 향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기가 어리고 자기가 아니면 키울 사람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작동을 했다라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국 사회에서 그 도덕의 가치는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규범이래요. 그러니까 상류 사회도 도덕이 없고 하류 사회도 도덕이 없다. 그러니까 왜 상류 사회 뭐 예를 들어 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보듯이 또 재벌들이 무슨 뭐 그 난잡한 그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보듯이 거기에 도덕이 없고 하류에서는 아무래도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해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최순실 씨 어머니라는 그 임선희 씨 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야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성이나 도덕이 정말 파괴되는구나. 그거를 정유라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겪고 자란 그렇죠. 일종의 피해자니까 지금 김지민 변호사님 말씀이 엄마와의 그런 애착관계가 끊어졌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 입장에서도 자식보다는 돈과 권력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도구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고. 예. 그럼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아유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 그렇죠. 아 슬픈 일입니다. 아니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사실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비상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는 이게 또 학교 정규교육을 거의 안 해왔던 게 아니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반대 자산을 쿡쿡 찔러버리니까 사실대로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실토했던 거를 법정에서 위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위정을 그냥 보통 사람은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위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복잡한 자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히려 자기가 좀 새벽에 특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자기가 나갈 테니까 자기 차량을 좀 대달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최순실 변호인 측의 연락, 자기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연락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게 변호인이 살모사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에 반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언론을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 변호인은 그냥 사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래야만 하는 거죠. 원래 그게 지금 기초적인 그렇죠. 법조 윤리인데. 네. 최순실도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딸과 인연을 끊겠다. 뭐 이렇게 네. 반응을 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엽기적이야 이거. 아니 이게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탄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무슨 소설 속에 어떤 플롯으로 등장한다거나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하면 관객들이 엄청 욕할 거예요. 그렇죠. 저런 택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어떻게 비현실적이다.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하겠죠. 세상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예. 이제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제 예. 김진동 부장판사 네. 재판부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예. 양쪽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재용 쪽 그 변호인들은 이거 유급수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특검에서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재판부가 정리했죠. 네. 안종범 수첩 50몇 건이잖아요. 네. 그거는 다 증거 능력은 인정을 하는데 네. 단지 뇌물의 직접 증거로는 사용하지 않고 예. 간접 증거로, 즉 정황 증거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언론 보도에서 마치 직접 증거로 사용 못하면 뇌물 이게 무죄 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무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을 몰라서 그렇죠. 잘못은 기사다. 사실은 재판장 얘기도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특별한 거 교과서적인 아니죠. 얘기를 네.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사실은 판단하고 그렇죠. 뭐 이게 직접 증거로 쓸 것인가 간접 증거로 쓸 것인가는 원래는 이야기 안 하죠. 네. 그 판결문에도 안 쓰고. 그렇죠. 그리고 뇌물의 직접 증거는 딱 그거예요. 돈 준 사람이 내가 돈 줬습니다. 그렇죠. 진술하는 거하고 돈 받은 사람이 내가 돈 받은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면을 화면을 찍어 놓은 거. 그렇죠. 이것만 직접 증거거든요. 네. 뇌물 사건에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부인하는 사건에는 없는 거의 거죠. 없죠. 네, 있을 수가 없죠. 간접 증거를 갖고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예. 간접 증거가 모이면 예. 즉 간접 증거의 가치가 그만큼 있으면 네.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예. 약간 이재용을 만나고 이야기한 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렇죠. 예. 그거는
박근혜가 이종호 의원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가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지시한 걸 어떤 것을 지시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런 걸 종합하면 박근혜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재용의 돈을 줬다. 이거를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수첩의 성질상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고 당연히 간접적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간접적 증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종범 씨가 아주 그 진술을 잘했어요. 보면 이게 기업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이 끝난 후에 말한 것을 적은 것이다. 그대로 적었다는 거죠. 직접 들은 거를 기록한 게 맞다. 그래 그렇게 보면 수첩에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의 말씀 내용 가감없이 그대로 적은 거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말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뭘 섞고 빼고 할 수가 없다. 그대로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신빙성이 있게 진술했죠.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돼서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 증거를 재판부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기자들이 너무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식하다기보다는 뭐 전문성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삼성이 여전히 영향력을 언론에다가 풀이면 작용하면서 악취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간접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이고 유죄의 증거로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기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걸까 알고도 이렇게 쓰는 걸까라는 의심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건데 근데 법조기자이고 이제 본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취재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그거 별말 아니고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뭐 뇌물죄는 사실 은밀하게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평상시 그냥 보통 뇌물죄하고 똑같은 판단을 한 거다. 특이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법조인이라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후속 취재를 안 하는 것이 이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뭐 알고도 못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삼성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활용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치 재판이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지만 종편에 이제 평론가들이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모르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맞아요. 그 사람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떠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적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적폐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쌓여있는 쓰레기들이거든요.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려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나고 날파리들 꼬여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상이 언론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와이드몰 스마트카라 이서진이 광고한다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적폐들 모아지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등짐을 벗어야 될 때가 되니까. 아니, 진일보 하셨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부끄러워. 자, 이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던 것은 애초에 안종범 수석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은 수첩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경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고. 국민들은 현혹시켜야 되겠고. 그 주장은 철회는 뭐 안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안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시간을 끌자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서 마치 잘못된 재판인 것처럼 그래서 결론을 정해놓고 특정 세력이 움직이는 재판인 것처럼 만들어서 소위 정치적인 이득이나 흠집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볼 때는.
나는 이경재 변호사가 옛날에 같이 재판을 한 게 그러셨어요? 수상공사 뭐 고모 사장 같은 편으로 변호를 하셨다고? 그렇죠. 1심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유죄를 해서 왔는데 항소심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주심 변호사 하면서 무죄를 만들어냈어요. 항소심에도 이경재 변호사 관여하시고? 네, 관여했었는데 그 양반 그때는 그렇게 사납지가 않았어요. 점잖했어요. 예. 점잖아. 아마 대검 차장까지 했을 거예요. 점잖하고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연세가 꽤 됐어. 네. 그런데 완전히 싸움꾼으로 바뀌고 뭐 옛날에 뭐 이제 뭐 제야에서 약간 뭐 이렇게 한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막 억지 주장을 하고 검찰에 대해서 막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하는데 나 돈에서 나오는 돈밖에 없잖아.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줬다 그런 거지 지금. 돈밖에 없다고 생각해. 돈이야 하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고는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할 텐데. 글쎄. 말년에 자기 이제 이미지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참 좀 안 됐더라고. 국민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뭐 하여튼 어쨌거나 뭐 그 상황은 어쨌거나 그 정의를 세우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전국구를 들어주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한 절대 다른 장난질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들었던 얘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 이 사건을 보시는 데 있어서 또 언론 기사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재화 변호사님, 김지민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로도 사실은 세계일보 특별취재팀이 굉장한 특종을 했다고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또 와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니고 민정비서관 재임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 300여 건이 구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캐비넷에 담겨있는 문건의 내용이 일일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국정농단 사태 재판에 충분히 의미 있는 사실관계가 담겨있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가 됐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인데 이제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삼성 뇌물 수수 문제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그동안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이재용 쪽에서는 그 정유라 지원해주고 장시호 지원해준 거는 이거 협박받아서 한 거고 경영권 승계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공식 문서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줄 테니 도와주겠다.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해줄 게 많다.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 규제도 완화시켜주겠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드러난 거죠. 결국은 그걸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돈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물의 대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그 문건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워딩이 아주 기가 막혀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소망을 그대로 청와대가 받아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증거로 가치가 있으려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죠. 그래서 17일 날 그 다음에 재판에서 특검이 법정에서 증거 제출 계획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이게 막 이 사건은 이 문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 이원석 부장이 있는 특수일부에 배당이 돼서 예. 특수일부가 곧 그 부분에 수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자필로 돼 있는 게 꽤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소환해서 부르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예. 그거와 문건하고 진술과 문건이 결합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한 그런 문건들이 있었고 또 문화부와 관련한 문건이 있었죠. 블랙리스트를 암시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 또 인사와 관련한 네. 또 언급이 있었고 국정농단의 추측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놀랍게도 캐비넷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네. 뭐 그렇다 보니 온갖 추측들이 막 이어지던데 무슨 조대한 민정수석이 뭐 길을 걸어서 돌아간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추측까지 나오던데.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문건이 나온 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정확히 무슨 내용을 담고 어떤 게 있는 건지도 사실은 다 밝혀지지는 않았잖아요. 앞으로 차차 공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우병우 재판 또 나중에 우병우에 대한 후속 수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이제 작성 시점이 정확하게 밝혀지려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청와대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 정도에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문건은 아하, 예. 그 시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색으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예. 그 시점이 2014년 5월이에요. 야, 이 양반 오래 사네. 쓰러진 지 3년 넘게. 3개월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을 첫 번째 복대하는 게 9월 달이라고. 아하. 네. 그러니까 독대하기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은 이재용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예.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전체적으로 그 승계를 하려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절차로 가서 아하. 자기가 경영권을 확보할 것인가 예. 계획을 갖고 있는 참에 청와대가 나서서 너희들 뭐뭐 필요해 우리가 예. 도와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 예. 그게 기본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보스와 보스가 만나는 거죠. 독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점에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그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의 의사가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문건이죠.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일부 언론에서 삼성의 로비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안종범 그 수석의 수첩에 적힌 얘기도 단문으로 그냥 단어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뇌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못 된다. 이런 기사를 많이 풍기고 있고, 네, 또 시기도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하고 종합돼서 분석이 되면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특검에서 사실은 그 전에는 특검은 그렇게 봤거든요. 네. 합병,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가 합병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그 도와주는 것이 그 뇌물에 대한 대가라고 봤는데 너무 협소하게 봐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상조 그때 당시 교수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일련의 과정을 뇌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장 재청구가서 영장이 재청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뭐 그랬을 것이야라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실제로 그런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하고 모의한 증거잖아요. 대비를 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대로 실행되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좀 뒤에 이야기했던 정유라의 진술이 뒷받침되지면 정유라는 삼성이 지금 말세탁 과정을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자기만 지원해 준다는 거를 다 이야기를 했거든. 그리고 그 최순실은 삼성이 도와주는 거 시시하라는 이야기를까지 다 했다. 그러한 간접 사실하고 결합되지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소송 절차나 증거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낯설게 들리실 수밖에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문건이 나왔고 그 문건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공개가 되면 그게 그냥 증거지. 뭐 그런 게 그 작성자가 누구고 뭐 새로 조사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김 변호사님 설명을 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과연 박근혜나 그 이재용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증거로 쓰는 걸 막아야 할 거잖아요. 뭐라고 나올까?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실제로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이 돼서 증명력을 가지는 데는 조금 험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그렇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특검이나 뭐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나 또 이재용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의를 하겠죠.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문서 자체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성자는 없어요. 날짜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작성자를 찾는 것부터가 큰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작성자를 찾는다고 한들 그러면 이제 부동의하면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서 네가 작성한 거 맞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에 비해서 구속기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고 조금 촉박해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치로서는 저희가 일단 언론 기사를 나온 거 보면 증거가치로서는 훌륭한 문서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게 품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에서 한 40-5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념의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적어도 하면 외부에서 파견 온 사람들은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행정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끈떨어진 박근혜 박근혜나 우병우에 충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많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나 우병우를 위해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우병우가 썼을 수도 있잖아, 저거. 우병우가 썼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문제고 이제 우병우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재판에 출석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중립적인 대답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필사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 필체로 쓰는 사람이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글씨하고 대조를 해버리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제로 저 청취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뭘 하시면 좋으냐면 형사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서류는 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검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사가 자기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것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건지를 다투는 것이 형사재판 절차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증거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어려움의 근거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서가 있으면 또 그 문서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어떤 신뢰나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증명력의 전제로서 이게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증거 능력의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턱대고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가지고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을 올가매려는 어떤 공권력의 잘못된 시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의 원칙상 모든 서류가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서류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무슨 내용으로 왜 작성됐는지가 밝혀져야지 그거의 증명력까지 함께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가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증거로 쓰여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거를 피고인 측에서 그래 우리가 봐도 그거는 우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가 맞다 하면은 바로 재판부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 증거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재판부가 그 사람한테 이게 당신 의사대로 이런 상황에서 쓴 게 맞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만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김 변호사님은 지금 그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1심에서는 6개월이라고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박근혜라고 해서 6년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촉박해서 혹시 늦어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재화 변호사님은 아니다. 이걸 작성한 사람들이 당시에 다 공직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뻔뻔하게 이거를 나는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병우 씨가 쓴 게 맞다면 우병우는 아니라고 할 거니까 그렇죠. 모른다고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심장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재용 재판 3박 4일의 크루즈 여행 3박 4일 동안 초호와 빅토리아호에서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인류 레스토랑 셰프들의 요리와 최고급 편의시설, 각종 공연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JTBC 팬텀싱어 우승팀인 파페라 그룹, 포르테디 콰트로의 메인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 원. 전국구 애청자들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www.wide9.net 또는 02-948-1416, 02-948-1416번으로 신청해주세요. 올여름 휴가는 전국구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자, 우리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님 왜 나오셨죠? 근데 오늘? 오늘 이재화 변호사님 부름을 받고 무슨 얘기하자고 그러시던가요? 그냥 옆에서 추임새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릿수를 채워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네. 이제 기사가 수십 개, 수만 개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렇죠. 정리가 안 돼요. 예. 정리가 안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5가지 부분을 좀 정리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우선 5가지 꼭지를 먼저 그럼 알려주시면. 우선 첫 번째 이제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4일 날이 이제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300종의 문건이 발견됐고 17일 날 1300여 개 또 발견됐죠. 정무수석실에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 박근혜 재판에 삼성 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정원 거부를 하는데 그 속셈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두 번째로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박근혜가 어쨌든 처음에는 재판 받다가 어지럽다면 책상에 엎드려 자고 그다음에 발가락이 아프다 해갖고 3번 안 나오고 또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재용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해가지고 또 부인장까지 발부됐다고. 발부되고 이랬는데 박근혜는 과연 무슨 속셈으로 재판을 질질 끌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그러고 이걸 있을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정유라가 얼마 전에 이제 불출석할 사유서를 냈다 갑자기 출석하면서 최순실의 진술에 반하는 증언을 했는데 과연 정유라는 그 최순실과 결별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살모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죠. 엄마를 등진 이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5번째인가요? 안종범 수첩이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직접 증거로는 인정하지 않고 정황 증거 또는 간접 증거로만 사용하겠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그것 것인가.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기사가 이제 그러니까 특검이 진 것이고 이재용, 박근혜 쪽의 변호인들이 그 승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지면 무죄 뇌물 수수, 뇌물 공여가 무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과연 그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것인가. 이걸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미 변호사님은 박근혜 최순실 적폐 청산을 위한 민변 특위에서 그간에 맹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식견을 갖고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모셨는데. 그건 맞아요? 아니요. 저는 선배님들한테 좀, 선배님들 말씀에 묻어가야죠. 제가 어떻게 뭐 여기서 식견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묻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선 이제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참, 그 전에 이 어떤 재판에서 말입니다.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하니까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기일은 한 번 더 하겠다. 아, 그 재판의 이제 의미를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세계일보.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죠. 이거 그렇죠. 처음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청와대 캐비넷 문건하고 구분하셔야 될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계일보가 특종했던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이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그간에 질질 끌고 있다가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그 세계일보 기사에서 그 보도된 언급된 그 문건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하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이미 다른 증거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 그걸 증거로까지 채택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고를 연기한 거죠. 결심을 연기했나요? 결심을 2주 후로 2주로 연기했는데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의 이른바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시간이 또 세계일보에서 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 세계일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죠. 세계일보가 작성자가 아니니까 증거법상으로는 의미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고안을 해보라 라고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날 국정원 지금 계획 TF에서 적폐청산 TF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 이렇게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네요. 뭐 국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하든지 아니면 국정원으로부터 그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참고자료 제출하면 되겠네. 자, 그거와는 달리 우재용의 구속기가 만기가 8월 17일이에요. 박근혜는 벌써 그렇게 됐구나. 10월 달이니까 시간이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재판부가 밝힌 거는 8월 2일 날 결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진짜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특수일부에서 아니 뭐 밤샘을 했으라도 진술들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8월 2일 이후에 결심하기도 어렵잖아요. 17일 만기니까 판결 쓰려면 그렇죠. 최소한 열흘은 그러니까 열흘은 해야 될 텐데 이 방대한 사건에서 어쨌든 뭐 그거는 뭐 특수일부의 검사들의 능력이겠죠. 이거를 증거를 놔두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을 놔줘서는 안 되겠죠.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지금 전원이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지검 검사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하면 잘할 텐데. 난 밤새는 데는 이미 딴 사람 시켰는데 어떻게? 아니 검사장이 애초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금 그 공소유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에.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용이 먼저 결심되고 먼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박근혜 재판에 중간 재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둘 다 지금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한쪽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전 전제로서 문영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한 관문은 넘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이재용이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또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8월 달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지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재판이 와서 모두가 아마 변호인 조력을 받은 모두가 지금 정원 거부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까?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습니다까지 확인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협력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재판인데 그렇죠. 삼성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을까? 이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새로운 수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자기 거 서명한 진정 성립, 이것조차 진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 80년대에
시국 사건으로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 막 잡아 넣을 때 거기서 너네들의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종의 재판 투쟁의 일환으로 인정 신문도 거부하고 일체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거 이후에 삼성이 이걸 써 아니 조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죠. 조서 자체의 서명 날인 안 한 적은 있지. 그렇죠. 진술 거부 쭉 하더라도 조서라는 형식의 문서는 나오니까. 근데 진술 거부했고 나는 서명 날인 못하겠다 해서 서명 날인이 안 되는 형태의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봤어도 그렇죠. 서명 날인 자기 다 해놓고 법정에 와서 그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전술 같아요. 위험한 전술 같은데 변호인은 이런 뭐 대법원 판례를 지금 원용해서 지금 그렇죠. 이것도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원해서 그 같이 기소 안 된 사람은 지금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박항진 사장이 진술을 확인을 안 해주면 검찰에서 내가 그렇게 진술했는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해주면 박근혜 재판에 유죄 증거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온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 이분들은 지금 이재용 씨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그 삼성 임원에서 나간 다음에 한 2, 3년 돌봐주는 그거 프로그램 보장도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자기들은 또 이재용하고 같이 뇌물공여죄로 공동으로 기소됐잖아요. 공동 피고인이잖아요. 자기 재판에서는, 누군가 강압에 의해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든지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가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재판에는 이른바 진정성립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박근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을 못하게 협력을 한다? 나는 이게 지금 이해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가. 이해하신 바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박근혜의 수수의 증거의 유죄 증거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용의 뇌물 공여 재판이 8월 달에 먼저 결정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결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가 양형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증거 조사를 다 끝내고 각자 돌아가면서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자기가 해명을 할 건 해명하고 자기가 변명할 건 변명해야 될 텐데 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은 또 박근혜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별 실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은 언론에 이 삼성의 임원들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박근혜의 뇌물수수의 유죄 판결을 했다는 그거를 덤태기를 좀 쓰기 싫어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덤태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재판부의 눈밖에 나서 좋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한테가 뭐 플러스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직접적으로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가 없는 전국구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 역시 전 시간부터 해박한 지식과 치밀한 준비로 이 콘텐츠를 채워주고 계시는 이재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순서 때 제가 궁금해하시라고 잠깐 날려드렸는데 아름답고 묘한 웃음의 주인공 우리 민변이 내세우는 훌륭한 변호사님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본명이죠, 김지미라는 게. 네, 본명입니다. 김지미 씨는 김지미가 본명이 아니에요. 네, 김명자죠. 그렇죠. 그래서 명자 아끼고 소냐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에. 김지미 씨는 본명이 아니고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은 그 김지미 배우를 닮고자 하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본명이신가요? 그냥 막 지었어요. 한자로 달라요, 완전히? 한자
네, 김지민 씨가 영지버섯 할 때 지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예명 뭐 이야기하니까 내가 85년도에 구속돼서 86년 8월 달에 감옥에서 만기 출소를 했었는데 나와 보니까 그 김일성의 항일투쟁 그거를 주제로 한 민족해방운동사가 내 이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출판이 돼서. 네. 백산서당이 깜짝 놀랐는데 그게 그 선배가 고대 선배가 필명으로 가명으로 썼는데 거의 내 이름으로 가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를 몰랐던 거지. 아니 그래도 되게 의미를 담아서 짓거든. 박노해 해놓고 본명이 박기평이지만 노동해방 때문에 노예라고 지은 거잖아요. 이재환은 왜 그랬을까? 그냥 물어봤죠. 그 이성환 선배인데 고대 76학번 선배인데 이야기하는 그냥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이름으로? 그 백산서당에 또 나중에 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셨잖아. 좀 근무를 하고 지금 노동자 잡지 만든다고. 그래서 한동안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학생운동 막 말리다가 서울대 경제학과 가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와서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서점에서 그 책을 봤는데 내 만나는 장소에 안 나와버렸잖아. 얘가 이렇게 완전 빨갱이 같은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야? 30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지. 그분이랑? 왜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아니 그리고 뭐 이재화라는 이름이야 헌법재판관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행정법 강사 이재화 변호사님이라고 또 있잖아요. 다른 분이죠? 제가 처음 이재화 변호사님 인변에서 뵀을 때 그 이재화 변호사님 맞으시냐고 제가 저도 사실은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먼저 고시업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신 줄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재화 변호사님을 다 알길래 어떻게 알지? 저 양반들이 말지 기사를 보고 알진 않을 텐데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 그랬더니 행정법 강사? 행정법 책의 저자로 알고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때는 행정법 공부하기가 진짜로 제대로 된 책이 없어가지고 행정법은 기본으로 교과서 3권을 갖다가 찢어 밝혀가지고 겨우겨우 월기설기 엮어서 공부하던 책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거를 단권으로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그게 나왔었다는 건 나 진짜. 제가 이재화 변호사님 책을 안 봐가지고 처음에 행정법 가락을 아니 제 책 안 보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구나. 네, 저는 보진 않았어요. 겨우 했습니다. 겨우. 전국구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7월 31일 날서부터 떠나는 4박 5일 크루즈 여행이 부산서부터 도쿄까지. 3박 4일은 도쿄까지 가고 그리고 1박 2일 도쿄에서 자유여행. 원래 이게 판매되는 가격이 159만 원인데 전국구 애청자 전국구를 통해서 와이드9.net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119만 원, 자그마치 40만 원을 싸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자유여행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도 함께하는 여행, 이건 129만 원짜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와이드9.net.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전국구 와이드9에서 추천하는 크루즈 여행. 포르테 디 콰트로 크루즈.
7월 31일 밤 10시에 부산을 출발, 8월 3일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